다음은 이 역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 슬픔과 함께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겠습니다. BTS 지민, 류현진, 신혜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유명인들인데요. 나섰다. 정이나 미안해 추모 챌린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제 며칠째 이어지고 있죠. BTS 아미까지 해시태그 동참, 영문 게시글에 수만여 개 댓글이 또 달리기도 했답니다. 딸 입양 신혜라 우리가 바꿀게 뭔가 다짐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연예인들도 그리고 유명인들도 동참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인이의 밝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다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는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인이 학대 신고 때마다 수사팀 달라져 비극 못 막았다. 신고가 3차례가 있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신고 때마다 수사한 경찰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팀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뜻은 앞선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경찰이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3차례 신고가 들어갔어요. 컨트롤타워 학대 예방 경찰관이 개별 사건처럼 3개 팀의 수사를 맡겼다. 여기에서 뭔가 작동이 잘 안 됐군요. 이거를 앞선 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거 또 왔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동보호기관, 병원도 관찰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요. 경찰관 5명 징계위원회 회부 그리고 검찰은 뭐 살인죄 적용 여부 검토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고요. 여기 밑줄이 거 있습니다. 신고가 3번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 3번 있었는데요. 5월 25일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했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요. 6월 29일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더운데 차 안에 아이가 혼자 있다. 이상하다. 9월 23일 소아과 의사가 심상치 않다. 영양실조 의심된다.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냥 신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혜찬 평론가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뭔가 문제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나라가 보면 제도는 잘 돼 있어요. 제도는 분명히 있는 게 APO라고 불리는 학대 예방 경찰관이 양천 경찰서에도 있습니다. 2명이나 있었는데 보통 이런 아동 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게 되면 바로 수사팀으로 사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학대 예방 경찰관들이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이 APO가 3번이나 걸쳐서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게 중복된 사안이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아까 앵커 멘트처럼 이해를 하고 뭔가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관성적으로 첫 번째 신고 A 수사팀에게 맡기고 몇 개월 뒤에 2번째 신고가 들어오니까 전혀 다른 B 수사팀에게 맡기고 마지막 3번째 신고를 또 C 수사팀에게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 B, C 각각의 수사팀에서 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처음 맡은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앞서 이 C 수사팀 같은 경우는 A와 B 수사팀에게 2번에 걸쳐서 신고가 접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친권자인 부모가 양육을 위해서 그랬다. 뭐 암말을 하다 보니까 멍이 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에 조금 더 꼼꼼히 못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잘못도 당연히 있지만 예.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컨트롤하라고 임명해 놓은 학대 예방 경찰관 2명이 이 사건들을 너무나 소홀하게 배당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놨지만 그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예. 제가 지난해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미국 영인 괌인가 사이판에서 이 아이를 잠깐 차에 태워놓고 마트 갔다 왔는데요. 아, 그게 문제가 됐었죠. 네, 현지 경찰 출동해서 바로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혼자 차에 놔두는 것만으로도 바로 체포가 될 정도로 아동학대의 기준을 엄격하게 보는데 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기준은 너무나 수월하고 부모 말이라면 일단 다 믿어주는 것이 아닌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지난해 사건까지 떠오르면서 들게 되는 씁쓸한 부분입니다. 자, 경찰도 어떤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폭줄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조사를 들어갈 때 부모가 굉장히 반발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걸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너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요. 너무 큰 일이 돼버렸거든요. 자, 다음 내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이게 살해입니다. 살해요. 깊은 반성 이후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이를 숨지게 한 이 행동과 깊은 반성이 한 이유로 집행유예 풀려나는 거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죠. 지난해 아동학대치사 15건 판결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5년이 최대입니다. 학대 급심에도 대부분 10년형 이하라고 합니다. 재판부도 국민법 감정에 못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아동학대치사 살인죄 적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도 살인으로 처벌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뒤늦게 항상 나오지만 항상 뒤늦습니다. 뭐 재발 방지, 입법 착수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장유희 변호사, 네. 현실이 이럽니까 지금요? 실제로 이 관련 재판을 해보면 이 아동학대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이걸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과연 개인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온정적인 좀 판결을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또 기본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 기본 양형이 4년에서 7년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중을 하더라도 15년형을 선고하게 돼 있고 이게 일반 살인죄로 의유를 하게 되면 사실상 가중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로 의유할 게 아니라 살인죄로 이거를 기소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양형 기준이 상당히 이 격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살인죄로 의율할 때 있어서 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재감정을 통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고 했지만 예. 치사죄로 지금 기소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 말을 할 수 없고 아주 장기간 방치됐을 뿐만 아니라 학대에 시달리고 폭행에 노출됐던 예. 이런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는 이미 사망을 했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고의 아주 확신범에 가까운 고의는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도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재감정을 통해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 이 정확한 양형으로 예. 처벌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화면에 좀 나왔었는데 양부모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좀 구속이고요.
오는 13일 첫 재판됩니다. 기소됐죠. 그리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으로 불구속이 된 상황. 불구속 기소죠. 그리고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3차례 신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5월, 7월, 9월. 각각 그 아이의 모습을 봤던 어른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나 신고를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여기 맨 아래입니다. 생후 16개월, 입양 271일 만입니다. 16개월입니다. 아까 장유희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살인죄 적용 가능성, 그 기사도 좀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16개월 정인이 양모 살인죄 받나, 사인 재감정리 검토한다. 검찰이 지난달 의뢰를 했어요. 사인 재감정 의뢰를. 그래서 공소장 변경 가능할 것으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는요, 엄벌 진정서가 500여 건 쌓였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변을 통해서 어떤 지시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책을 마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정유미 변호사께서 이게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 미필적 고의엔 살인죄 적용 가능성 이거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데 그 부분 짧게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살인의 고의, 이 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아동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사실상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가격의 정도, 이 내부 내장의 출혈이 있었고 굉장히 강도 높은 폭력에 노출됐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의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이 가해자한테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런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의율해서 양형에 있어서도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예.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도 높은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아동의 경우 예. 이 무기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살인죄로 의율하고 있는 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의 선례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라고 해서 달리 판단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공소장에는 아이가 등 쪽에 어떤 타격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불상의 방법으로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방식, 행위 태양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로 예. 지금은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재판 과정 중에도 충분히 공소장 변경은 가능해서 궁극적으로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 그간 이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국회 법안 발의가 꽤 돼 있었어요. 그러나 다 지지부진했습니다. 뒤늦게 또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빨리 뭐가 입법으로 보완하겠다 나서고 있거든요. 뭐 뒤늦게 반성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역시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요. 그 정치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목구멍까지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코로나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따박따박 세금 내면서 각종 특혜 얹어서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세비 주고 공무원들한테 봉급 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바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우리가 못하는 역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안 그러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돌보고 이런 걸 국민 대신 하라고 그렇게 고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뭐 정치권에 지금 붙어가 싸우는 게 맨날 뭐 서울시장 누구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 재보궐선거 어떻고 국민들은 사실은 서울시장이 누가 되고 부산시장이 누가 되고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 똑바로 해줄 사람 정말 이럴 때 내가 정말 이런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내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뭐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대표를 세우는 건데 정치권이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게 지금 사실은 그 국민들이 그 유명인들이 또 챌린지 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 SNS에 챌린지하고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제 뭐 지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자들이 말이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게 챌린지야? 뭐 뻔뻔하게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팠고 안타까웠고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챌린지하는 거는 이걸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호소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 호소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